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3월달에 때 아닌 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말이죠. 하지만 거의 다 녹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가져가려 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 씨를 경찰이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무려 53일이나 걸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강수사, 통신수사 하다 보니 그랬다는데 글쎄요. 여당 실세이자 전직 경찰 넘버2 치안정감 출신인 이 의원의 위상을 생각하면 떨떠름하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 매일매일 봅니다. 결방, 휴방, 절대 안 돼 하신 수잔 백님. 자, 영상 보여주시죠. 어제 수원 호매실 영화관이에요. 앞좌석에 발 올리고 통화하고 휴대폰 보고 와 정말 할 수 있는 민폐짓은 다 하지 뭡니까 하신 이지훈님. 자,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낯들 안 가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입니다. 잡지 놓는 곳에 저렇게 맨발로 부비부비 당장 양말 신고 종 내려 하신 이현진님. 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사람도 많은데 저러고 있어. 종 내려! 그래야 앉지! 하신 신충만님. 자, 1살 터울 중1 남동생입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10년 넘게 재활치료 중인데요. 요즘 자꾸 농땡이를 치려고 해요. 누나가 너 다 보고 있다 하신 김은비님. 자, 영도 할매님, 김유미님, 양다은님, 황예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한밤중 퍽퍽퍽입니다. 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조용한 새벽 CCTV가 갑자기 팍 꺾입니다. 또다시 저렇게 퍽퍽퍽 외부 충격 탓인지 화면이 막 격하게 흔들흔들. 자, 그때 포착된 저 검은 그림자 한번 보세요. 저거. 자, 누군가 강목으로 CCTV를 무자비하게 치고 있던 건데, 자, 저 사람, 자 보세요. 어이구 계속 때리네요. 자, 실외기 타고 올라서 가서 아하, 자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잡아보려고 하지만 손이 안 닿자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또 퍽퍽퍽퍽퍽 기어코 저렇게 때리더니 CCTV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니 저 인간 저거 밤송이 서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찍히는데 뭐 하는 거죠? 네, 제보자는 남성이 원한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벌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9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청테이프를 두른 강목을 들고 와서는 카페 CCTV를 때려서 파손시키고 이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보자는 이웃 가게 CCTV가 더 튀어나와 있었는데도 굳이 훼손한 걸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 근무 시간이 다른데도 하나같이 한 남성 손님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손님이 자주 왔는데 여성 직원들 또 여성 손님들에게만 말을 걸고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등 좀 추근덕대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몇 차례 무료로 음료를 주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카페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점원, 여성 손님들한테 찝적대는 저 남자 오지 마! 하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경찰에도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한 달 가량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은 전해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CCTV가 망가졌잖아요. 예. 그 밑에 그 밟고 올랐을 실외기 있죠. 예. 그것도 2번이나 누군가 부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일인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의심만 하고 있는데 CCTV도 없으니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한 3번 지금 CCTV랑 실외기 고장난 거 수리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직원이 그만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제보자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자영업에서 무례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막대하는 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럽니까 진짜. 아유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못 배운 티 내지 마. 자,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날 이 하자를 확인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셨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영끌에서 들어오다 보니 아주 그냥 화났어 아주. 자, 고쳐주기 무어 같은 말투 제발 못 배운 티 좀 내지 마라. 이 뭐야 이거.
또 댓글이라도 단 듯 온갖 저렇게 비속어의 육두문자 가득. 즉 하자 표시 스티커에다가 저렇게 온갖 조롱과 욕설이 적혀 있던 것.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보세요. 벽에는 또 못 배운 티 자제 부탁. 역시 또 그리고 무시무시한 욕설. 자, 마지막 결정탑. 구석에 조그마한 글씨로 무너져라 이 그냥 아니 자기들이 하자 보수 체크해달라고 해서 스티커 붙여놨더니 저 짓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 제보하신 분은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사 마쳤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욕조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져 있었고 벽도 파손되어 있는 등 곳곳에 문제가 많아서 하자 보수 신청을 해서 결국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가서 보니까 바닥에서 물건이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로 바닥 평형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수 신청을 하면서 하자 못 고쳐줄 시 입주 불가 이렇게 써놓고 나오셨대요. 교수님 저 장면 영화 싱크홀에 보면 딱 저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럼 이제 물건을 좀 놓기가 어려운 거죠. 뭐 애들 장난감 가벼운 거 이런 거 놓으면은 장난감도 굴러가고 애도 굴러가고 막 이렇게 될 수 아이고. 있으니까 위험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니 아까대로 뭐 영끌에서 들어오다 보니 화났네. 못 배운 티 팀 내지 말라. 막 욕설도 써 있고 이렇게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아주. 아니 집 제대로 안 지은 것도 짜증나는데 저런 욕까지 먹어야 됩니까? 일단 관리소장 등 와서 보수팀이 이제 사과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보면요 글자가 상당히 좀 한 명이 계속 쓴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생 글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등학생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필적 감정을 뭐 한다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 드나드는 업체나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명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범인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입주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겪게 돼서 너무 속상하다. 그렇지만 저런 집에 들어가면 더 잘 살 거예요. 아 왜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1호선 못지않은 2호선 풍경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바람아 더 불어다오 내게로 한여름에 펼친 날. 자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어요. 아, 정말 멀쩡하게 생긴 분이야. 아, 어떻게 보면 좀 예뻐요, 되게. 아, 그런데 다만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자, 교수님 혹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아, 그럴때요. 네, 무슨 술을 드셨나요? 아니면 뭐 약간 네, 현실 인식이 조금 안 되시나요? 어쨌든 지하철에서 우리 뭐 먹는 거, 뭐 손톱 깎는 거 이런 것도 다 했지만 이거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막 거의 댄스와 노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보하신 분께서 이제 2호선에서 목격한 일이다. 본인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 여성이었다. 그런데 뭐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저렇게 보듯이 막 콩콩콩 뛰기도 하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대요. 아유. 그리고 저런 행동을 40분 가량 하는 걸 에?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아마 옆객실로 넘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공공장소인데 저렇게 누구한테 피해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보하셨습니다. 40분 동안. 아우,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나만 좋으면 돼.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송파 올림픽공원. 자, 사람을 향해서 폭죽 펑펑 보셨나요? 자, 옆으로 펑펑. 야, 옆으로 후다닥 피해서 도망가죠. 자, 그런데 그 옆에서도 서로를 향해 폭죽을 저렇게 날립니다. 심지어 그 폭죽 불꽃에 맞았어, 정통으로. 하하, 참. 이거 글로벌 픽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이거. 하지만 저기는 분명히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공원 통화의 광장입니다. 영상의 찍은 지난 1월 26일 밤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해주신 분이 지인분하고 산책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저렇게 서로를 향해서 폭죽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설 연휴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렇게 쏘고 펴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동하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죠 사실. 아이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 타고 도망갔다가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시 경찰이 순찰 나왔다가 빠진 이후에 이 아이들이 다시 와서는 공원에 들어와서 아니 뭐 이런 걸 왜 신고를 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끼리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하. 아 저거 보호자들은 어디 계셨던 거죠? 저거는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저러다 다쳐봐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죠 또.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 계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출구 쪽으로 가는 불박차. 자, 그런데 출구 통로를 웬 차가 이건 거의 뭐 나갈 테면 나가보라는 식이에요. 자, 차주가 내려서 다가가 보죠. 차 안을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연락처 없어. 저 같으면 진짜 저렇게 차 놓고 가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 저 외국 같으면 저 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는데 지난 2일 밤입니다. 이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보니까 저게 일방으로 한쪽만 나가는 길인데 저 앞에 지금 차가 한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저 통로 좀 보면 통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없어. 그래서 저기를 누가 대놓고 가버렸는데 뒤에서 빵빵빵 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후진을 했다고 해요.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못 가. 저기를 가려면 오토바이나 이런 데 가지 일반 차는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와서 봤는데 전화번호도 없었다 그래요. 에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통로로 나가긴 나갔는데 민폐 주차를 해도 뭐 한다면 최소한 연락처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의 부탁 거절 못하는 남편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음 약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8살 아이와 함께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는 대학생,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모두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로 35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양육비로 나가는 돈이 커서 저희 집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왜 양육비를 달라는 만큼 고지고대로 주냐 조금 줄여보라고 말했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면서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제3자한테 빌려서 주기까지 해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다면서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일 때도 있고 횟수도 제가 아는 것만 10번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경우는 없지만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어서 정말 황당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안 듣고 싶어라든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든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든데요. 남에게만 잔뜩 퍼주는 고집불통 남편 이해되시나요? 야,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으면서도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양지열 씨, 나 진짜 궁금하다. 다른 사람 부탁은 다 들어주면서 왜 제일 가까운 마누라 부탁은 안 들어줘? 응? 내가 당신 전처보다 못하니? 회사 사람보다 못해? 나도 우리 지훈이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애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내가 돈 벌어서 당신까지 부양해야 하냐고? 제발 양육비고 뭐고 줄여서 우리한테 좀 줘. 우리 집에 좀 써,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래도 참 또 잔소리.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우리 애들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이제 목돈 들어갈 녀석들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그런 사정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나랑. 그리고 막말로 지훈이 내 자식은 아니어도 아빠 노릇 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주변에 돈 빌려줘서 내가 떼인 적 있어? 뭐가 문제야,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양육비 부분은 뭐 그건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것은 변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문제는 남한테 돈 빌려줄 때 자기가 없으면 돈을 빌려서 빌려준다. 이거는 그래, 가장 그건 최악입니다. 아주 맞죠. 심각한 상황.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안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누가 빌려서 빌려준다. 이건 너무 보증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문제가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내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이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자분하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뭐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뭐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행 그런 문제는 없답니다. 단지 진짜 저 문제. 네, 근데 저 문제가 사실 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심각해요. 저도 이제 사실 양육비 문제는 저쪽에 원래 이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긴 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로서 이제 같이 못 사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싸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0번 넘게 지금 뭐 돈을 꺼서라도 빌려주시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 대화하기 싫어, 뭐 안 듣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미래에 어떻게 나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분과 사실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셔서 저는 더 괴로우실까? 이게 안 바뀐다면 괴로우실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더 외롭고 좀 서로 위로도 되고 이러니까 같이 사실혼으로 계시는데 생활비도 지금 여성분이 혼자 다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도 안 들어주고 지금 부인을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리게 하는 마음을 준다면 굳이 이분하고 미래를 도모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양 변호사님도 예, 보통 아니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양육비를 안 줘서 탈인 경우를 많이 봤지 양육비를 이렇게 많이 줘서 탈인 경우는 처음 봤네요. 사실 지금 법원 물론 이제 합의하에서 주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법원 산정 기준으로는 300만 원 가량이 최고가이거든요. 지금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게 소득이 뭐 억 단위일 때 그렇게 주는 정도의 금액인데 그리고 또 한 지금 아이는 대학생이면 맞아. 보통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잖아요. 19세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면 좋아요. 여유가 있으시면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살기 시작한 분이 8살 아이가 있으면 진짜 글자도 그때부터 이제 돈 들어갈 일 천지인데 배려가 너무 없잖아요. 저분은 왜 저 여성분과 함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뭐 사실혼이지만 이 결혼 반대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지금까지 정말 다행히도 돈을 돌려받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 걱정이 됐고요. 저도 똑같이 이 사연자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한인자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고요. 희희님, 아내 부탁은 잘 거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백원님, 밖에서만 잘하는 건 착한 게 아니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최근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어제 오늘 이 사건 접하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언제쯤 가야 이런 사건들이 정말 벌어지지 않는 걸까요? 자, 어제 새벽 한 여성이 충남 서천의 공터에서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일단 여성이 집을 나선 건 밤이었죠. 오후 9시 30분 정도에 그냥 운동하러 나간다고 집을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시간이 돼도 지났어도 들어오지 않아서 11시 56분 정도에 경찰에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뭐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CCTV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죠. 새벽 3시 45분 정도에 서천군에 있는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을 했고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자, 운동하러 나갔다 오겠다던 딸이 저렇게 6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누가 저런 짓을 한 걸까요? 자, 여성을 살해한 남성 30대 안면이 없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지금 나갔던 게
오후 9시 42분쯤에 우산을 들고 CCTV에 찍혀 있고요. 실제로는 한 50분쯤에 살해당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우산이 한 16분 후에 42분에서 16분 후에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범행 장소 주변을 이 남성이 배회를 하다가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과 머리에 아마 심한 자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지금 공터, 산책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즐기는 곳입니다. 외진 곳은 아닌데 이 사건 당일날이 좀 문제예요. 비가 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때는 좀 인적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피해자께서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고 가시다가 한 몇십 분 지나서 그 바람에 주인을 잃은 우산이 저렇게 날리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평온하던 산책로가 한순간에 저렇게 끔찍한 살인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경찰은 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냐? 그 자식한테 물었죠.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상이 날 돕지 않았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고 이제 뭐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힘들어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피해자를 보다 이제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고요. 흉기는 일단 본인은 뭐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주워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고서 좀 지난해 여름에 그 순천에서 있었던 박대성 사건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사기를 당해서 홧김에 열받아서 이랬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사기 피해를 당해서 돈을 잃었고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그랬다. 아마 누가 보면은 굉장히 뭐 슬픈 사연의 주인공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스트레스를 뭐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서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쌍한 척 얘기하지만 그럼 남의 아픔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남을 이렇게 잔혹하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가증스럽고요. 경찰은 지금 실제로 사기를 당한 건 맞는지 혹시 도박을 한 건 아닌지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저 영상이 범인이 당시 현장을 이렇게 막 배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냥감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1시간 넘게 저 짓을 했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보세요. 진짜 사기 피해를 당해서 열받아서 그냥 집에서 무작정 나와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다 마침 피해자를 만나서 흉기를 휘둘렀다. 자, 그렇다면 그 흉기는 언제 준비했던 것이며 하필 그렇게 배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또 그렇게 만날 확률은 또 무엇이며 예?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저희가 뭐 매일같이 하는 소리입니다만 뻔한 레퍼토리 아닙니까 이거? 저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은 저 남성이 그 이전에도 평소에 저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 세상이 나를 돕지 않아서 힘들다는 것과 흉기를 준비하는 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 흉기를 가지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강도를 했거나 어딜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갔다나 그런 거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 주변을 자주 돌아다녔다는 건 저기에 돈이 있는 곳들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자가 지금 세상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해서 흉기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분노 때문에 누가 됐든지 공격하려고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보자마자 휘둘렀다고 하는데 그 보자마자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가 보자마자라는 게 좀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저걸 어떻게 우발적으로 봅니까? 하필 충동적으로 여성만 고릅니다. 저놈들은 항상 보면 하필 여성만 또 골라요. 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이자에 대한 많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남성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년 전부터 서천군 산하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해왔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업무 수행에서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남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긴 했지만 수사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 사건 소식
소식을 접한 서천군과의 관계기관 직원들은 다른 사람과 다툼도 없었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공무원은 다른 장애인을 돕는 업무를 하는데 성실하게 일했고 그동안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참 이렇게 정말 도처에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자, 한 매체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아직 뭐 경찰이 공식 확인을 해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몸집이 왜소한 체형이었던 저자가 그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흉기로 무려 뭐 40번 이상을 네. 휘둘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상 공개해야죠. 요거는 뭐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살인죄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하고요. 또 공익적 차원도 있고 알 권리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 사실 동기가 지금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서 또 동기를 찾아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있기 직전에 또 이 충남 서천에서는 앞서 2살배기 또 딸을 어떤 친부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인구 5만도 되지 않는 소도시에서 이런 강력 범죄가 2건이나 연달아 나서 동네 분위기가 많이 흉흉하다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요양요원 병실의 모습입니다. 직원 2명이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두 다리를 들어 올린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쪽 다리를 거의 몸에 닿을 듯 꺾더니 힘을 줘서 누르기도 하는데요. 누워있는 할머니는 어딘가 불편한 듯 입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할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말이죠. 일단 그 경찰에서 1차적인 판단이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불송치, 물론 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조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온 8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옮긴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대퇴부 골절,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지난 여름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이 제보자 따님께서는 대퇴부 골절과 요로 감염의 원인으로 이 요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80대이시고 그 뇌경색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8년째 그냥 누워만 계시고 팔다리를 전혀 못 움직였고요. 말은 잘 못하지만 들을 수 있고 또 의식은 또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옮긴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대퇴부 골절하고 요로 감염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분이 어떻게 대퇴부 골절이 됩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 이번에 있었던 요양병원의 CCTV를 확인했더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옆으로 몸을 뉘어서가 아니라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서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자세히 보시면요, 저 발이 얼굴에 닿을 정도로까지 저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거는 글쎄요, 뭐 좀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발이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할머니 발이 지금 얼굴 가까이.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투병을 하실 때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서 저도 저건 좀 아는데 보통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기저귀를 간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뭐 엉덩이를 아예 그냥 글쎄요. 저 어르신 몸에 많은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네. 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린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처럼 맞아요. 또는 이제 무슨 요가나 무슨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각도가 꺾이고 있어서 구순이 다 되신 분한테는 이제 무리가 가게 보이는 정확한 뭐 각도가 보이진 않지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저렇게 기저귀를 갈면서 대퇴부 골절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마비가 있어서 누워만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제 골절이 대퇴부
대퇴부 골절이 일어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 기저귀를 갈 때 보니까 바로 전에 옆 침대 환자를 돌보면서 썼던 위생 장갑을 그대로 낀 채 그 기저귀를 가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위생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요로 감염도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사망하시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거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했지만 골절이 의심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또 정확하게 골절이 발생했다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치지 않은 부분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송치가 결정됐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다리를 이렇게 얼굴 쪽으로 거의 뭐 반 꺾듯이 해서 한 부분은 뭐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 잘못이 없다고 경찰 판단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맡기셨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폴더처럼 접었다. 제보자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영상 분석 그걸로 봤을 때 대각선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만 자꾸 눌러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서 가슴 쪽으로 다리를 올리니까 거의 가슴하고 다리하고 폴더처럼 접은 거죠. 저를 그렇게 꺾어도 저도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다리를 심하게 꺾었는데 제가 그 CCTV 분석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이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요양원에서도 봤을 텐데 지금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CCTV 분석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이 화가 나죠. 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족들은 어머니의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기저귀를 갈 당시 직원들의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영상 의뢰를 했습니다. 이 CCTV 영상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3차원 공간에 등장인물들을 배치해서 사건 당시의 순간을 재구성한 건데요. 영상 분석 결과를 보면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의 오른발을 왼쪽 대각선으로 당겨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위와 대퇴부 골절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분석 결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직원은 왼손으로 어머니의 왼다리를 수직으로 들고 또 오른손으로 오른다리를 대각선으로 누르는데 이때 어머니의 오른발은 얼굴 가까이 와서 왼쪽 귀를 가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직원이 이미 폴더처럼 접힌 어머니의 오른발을 아래로 7cm가량 더 누른 걸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 어르신이 또 언어 장애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도 못 하시는데 저 고통을 뭐가 됐든 그냥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저 맞습니다. 순간. 다리를 접힐 때 입을 벌리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마비가 한번 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마비가 와서 입도 마비가 와서 말씀을 잘 못하는데 입만 벌리고 있었던 상황 아니냐.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 사실은 엄마가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데 다리를 저렇게 심하게 꺾는 모습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양원도 이 영상을 봤는데 뭐 보험 접수라든지 이 대응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난다고 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죽음까지는 어떤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상, 골절의 과실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요양원 측의 입장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보낸 그 입장문을 통해서는 보호자가 환자의 골절 사실을 숨긴 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미 골절 증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감추고 자신들의 요양원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다른 병원에 요양병원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골절 증상 병력이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 해당 요양원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서 그 이전에 있었다는 그 요양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봤더니 그 요양병원에서는 아니다. 골절 증상이 무릎 골절이었고 완치가 돼서 옮길 수 있었다. 만약에 완치가 안 됐다라면 다른 요양으로 옮길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답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 해당 요양원에 다시 제작진이 연락을 했더니 앞으로는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이 요양원에서 대토골절하고 요로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지금 치료를 받았을까. 이번에 그 이후에 옮긴 병원에 가서 그 진료 기록을 봤더니 급성골절, 이주인의 급성골절로 그렇게 또 소견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아무래도 이 문제가 됐던 요양원에 있을 때 생긴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기록상으로는. 예, 교수님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기저귀를 갈지 않았던 건 네. 그 자세를 이 어르신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엉덩이를 들어서 기저귀를 바꾼 거다. 네, 지금 요양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 어르신은 그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를 바꿔서 기저귀를 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 또 보험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골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못 해준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구천에 민원을 넣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렇게 협박성인 어떤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의 요로 감염은 뭐 이 재사용 위생장갑 재사용 문제는 지금 우리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그 관련 경력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요로 감염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양원 측이요. 그런데 돌연 좀 입장을 바꿔서 제보자한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단 오늘 이 사건 반장 방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제보자께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겠죠. 자, 왜 합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느낌에는 제보를 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지 저랑 통화할 때 약간 합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붙여서 뭘 원하는지 여쭤봤더니 뭐 방송 안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화가 났죠. 이제 와서 저 입장을 바꾸는구나. 그 요양원 그 대표는 그렇게 요양보호사들이 119 비닐글러브를 재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요양원이 어떤 할머니한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불송치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네.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것도 뭐 이의 신청하게 된다면 다시 경찰 판단이나 이걸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의 의사도 들어왔고요. 보험 처리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걸 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자기 얘기를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서는 이 제보자가 이 대표가 요양을 운영할 자격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소기업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는커녕 기본적인 일조차 할 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이 신입에게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신입 직원과의 차별 고민입니다. 어떤 분위기의 회사길래? 일단 이 사연자분은 40대 여성이고요.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20년차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배우자가 직업군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고 꼭 그 기업에 다니질 못했고 뭐 회사도 이렇게 여러 번 옮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지금 문제가 된 이 회사에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말이 디자이너지 회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현실적으로 뭐 격리에 물품 정리에 포장에 심지어 지금 그림 보시죠. 직원들 식사 준비까지 저분이 도맡아서 하고 계셨고요. 휴가 한번 가려고 치면 사장이 덜 바쁜 때 가라고 온갖 강요에 눈치에 이렇게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여기라도 다녀야겠다 꾹 버텼답니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후배 직원이 왔습니다. 신입 직원. 네, 맞습니다. 신입 직원은 22살 여성 직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출근 첫날에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서 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 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내 딸이라고 봐주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일도 팍팍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일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튜버만 한다면서 집에 있다가 결국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1:1 과외 마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봤지만 도저히 먹히지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속 후배가 들어왔지만 모든 일이 다시 여성의 몫이 됐다고 합니다. 아, 경영 수업을 받으러 들어온 겁니까, 지금? 네. 사장 딸입니다. 사장 딸이 밑에 있으면 그게 후배입니까? 상전이지?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 돌아왔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한숨 내쉬면서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 내년에는 꼭 올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서는데 우연히 격리 직원 책상을 가다가 뭔가 보게 됩니다. 어허. 뭘 봤냐면 예. 지금 신입에 예. 연봉을 받는데 22살짜리 신입하고 지금 본인은 2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연봉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아무리 사장 딸이라지만 20년 경력자인데 나는 그게 똑같아. 자, 이 제보자분은 사장 찾아갔습니다.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열심히 일한 얼마나 내 일도 아닌 걸 다 하면서 했는데 이 급여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너는 돈이 없어서 그렇고 얘는 딸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러더라고. 아, 교수님. 네. 보통 이제 드라마 보면 이런 사람들 실장님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근데 정말 네,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 22살하고 20년 차 디자이너하고 그 비용이 그 연봉이 똑같은데 그걸 그냥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이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면서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또 다른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알고 보니까 사돈 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사돈 총각, 즉 사위의 남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업무 경험이 전무했어요. 근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배우는 속도는 좀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환경미화 여사님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게 돼서 급하니까 직원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무실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장님 딸하고 요 사돈 총각만 이 청소에서 싹 제외된 거예요. 사실 제일 세상에. 어린 사람들이고 제일 신입인데 그것도 이제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사돈 총각이 하루 이틀 무단 결국을 하면서 이유는 우울해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엔 2달을 회사를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유급 휴가,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가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 내 100번 양보해서 딸은 인정. 아, 사돈 총각은 왜 그러는데? 많이 먼데요, 그죠? 사돈 총각은 남인데 어.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 유급 휴가를 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본인이 힘들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런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의 성과에 아마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노조를 결성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도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왜요? 거예요. 왜? 심지어 한 직원은 뭐 작은 회사 중에 안 이런 곳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직원은 그래 나는 아이 학원비도 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성이 나만 유난인 건가 생각을 하는데 퇴근 후에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너무 들쑤시지 마라, 소용없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 전부 사장이나 대표의 친인척, 지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남짓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은 오직 여성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진짜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약간 영화 트루먼 쇼. 그 짐 캐리가 네. 자기만 몰랐어. 네. 남들이 다 날 속이고 세상을 막 만들고 있었어. 되게 막 섬뜩했을 것 약간 같아요. 소름 끼쳐.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사직서를 냈잖아요. 사장이 희한한 또 퇴사 조건을 걸었답니다. 이른바 AI 인수인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네가 나가더라도 그다음에 업무를 잘 인수인계를 해줘서 뭘 시키든지 내 딸이 착착착착 다 해내게 만들어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업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들었지만 기본적인 업무도 못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20년 경력 디자이너가 며칠 걸려서 그걸 어떻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놓고 퇴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그동안 뭘 가르치냐, 바로 당장 회사로 나와라고 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아니 퇴사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니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애가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것도 능력이고 회사 업무니까 나와라. 못 나오겠으면 시간제 알바로라도 나와서 일을 해라. 제 생각에는요. 저 회사 저분 나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일할 사람이. 그 얘기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회사에 나타난 낙하산 대표님 딸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면서 지금 나오라는데 연락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받을 이유가 사실 없죠. 지금은 회사 나온 상황이라면 퇴직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그 할 의무는 사실은 인수인계 이런 것들은 퇴직하기 전에 하는 거고 어쩌면 윤리적인 의무라고 봐야 되지 뭐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뭔가 비밀 같은 걸 빼갔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인수인계를 수월히 한다는 거는 직업적인 어떤 윤리라고 측면을 봐야 되고 머리가 안 돼요. 못 배우잖아요. 안 배우려고 그러고 다 친척들이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그걸 이 직원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면 20년 차를 데려가라고 하세요. 20년 경력을 가진 분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2세의 사장들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겠습니까? 이 조건 자체가 성립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는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디자이너라고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라든가 시간이나 장소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셔도 되고 차단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이분은 그래도 아마 뭐 개인적인 어떤 형편 같은 게 안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됐던 모양입니다. 배우자분도 직업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에는 아직도 울며 겨자 먹기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제대로 최저임금도 보장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갑자기 얘기가 좀 커졌습니다만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도. 예. 자, 교수님. 네, 저도 이거는 인수인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회사의 구조와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기술직인데 여기 뭐 자격증도 필요하고 뭐 경력도 필요하고 학위나 이런 뭐 학원을 다니는 그 기간,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하나도 공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를 인수인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어떤 경영 방식의 문제인 것을 대표께서 아셔야 되고 이 딸을 학원을 보내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라라고 갑질을 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배유리님 전화 받지 말고 차단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엠버님도 연락을 왜 받나요? 이미 퇴직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손주님도 번호 바꾸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참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오토바이 바로 아래 작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자지러지듯 낑낑거리면서 울고 있는데요. 왜 저래? 이 보호자로 보이는 아저씨가 급하게 강아지를 안아서 갑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도 강아지는 아이고 나중에 하면서 뒤집어지는데요. 오토바이로 치였구나. 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런 강아지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10초 전에 갑판대에 앉아있던 이 댕댕이가 오토바이가 오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휙 이렇게 뛰어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혼자 바닥에 나자빠졌지 오토바이에는 털끝 하나 부딪히지 않았어요. 얘 지금 자해공갈하는 거야? 네, 그러니 아저씨도 오토바이 운전자도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들 연기대상감 강아지에 홀딱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요. 다행히 강아지는 다친 것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저 지금 보험사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자, 다음 영상 갑니다. 자, 업무를 보고 있는 책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코앞에서 벌어진 폭발에 여성은 뒤로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놀란 동료도 벌떡 일어나 책상에 붙은 불을 보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터졌어요?
사람 얼굴 코앞에서 터진 이거 바로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폭탄 아닙니까? 저도 미니 폭탄 수준인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 여성이 옷을 보세요. 가늠할 수 있죠? 두꺼운 외투부터 그 안에 입었던 셔츠까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거 대만이네. 네, 그리고 여성도 다쳤습니다. 약한 정도긴 하지만 얼굴에 화상까지 입었고요. 머리카락에 눈썹까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좋아. 이 여성 터진 보조 배터리를 정식 매장에서 7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회사 제품 쓰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메이커가 어디지? 자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집에서 한가로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차 한 대가 달려들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문을 뚫고 돌진한 차량에 앉아있던 이 여성 그대로 튕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네, 바닥에 내팽개진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는 탓인데요. 아니 빨리 내려서 뭐라도 운전자가 해야 하는데 운전자는 또 차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아 왜 안 나와요 저거? 글쎄요, 뭐 술을 마신 건지 졸음 운전이었는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경찰서행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집에 다른 가족들까지 있었다는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아유. 자 다음 이어서 가보시죠. 네,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가 갑자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땅에 나무부터 전신주까지 땅 아래로 와르르 곤두박질 칩니다. 아 싱크홀. 네, 한 상점 앞 주차장에 생긴 싱크홀이었습니다. 무려 6m 깊이의 싱크홀이 차를 집어삼켜 버린 건데요. 더 깊숙한 곳에 완전히 뒤집힌 채로 떨어져 있죠. 다행히 차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지나던 행인도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네, 하지만 차는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인데요. 차를 꺼내는 데에도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나라 땅을 메꿔서 부실 공사로 주차장을 만든 게 이번 싱크홀의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박 변호사님. 아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어쩝니까, 지금. 그렇죠. 자 마지막 픽 가보시죠. 네, 침대 위에서 발목에 풍선을 매단 아기가 혼자 놀고 있는데요. 통통 튀는 풍선에 아이는 신이 났는지 발을 아래 위로 움직여 보고 날아가는 있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다 실이 쓱 빠지면서 풍선이 천장에 툭 닿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깜짝이야. 천장 등이 아기 바로 아래로 아이고. 푹 떨어집니다. 야 네. 이거 진짜 간발의 차이. 정말 간발의 차죠. 이 아기가 그나마 발을 접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잠시 화장실에 갔던 아이 아빠도 화들짝 놀라서 달려 나왔습니다. 세상에. 천만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했고요. 아기 아빠는 천장에 등을 단단하게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이고 참 아빠가 참 잘했어야 되는지 않나요? 아 몰라요. 아이 이거 교수님 저 애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를 뭐 아주 혼자 안 놔둘 수는 없는데 위험한 물건을 싹싹 치워줘야죠. 그래 발에다 구체적으로. 발가락에 저런 걸 뭐하러 좀 했어.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여러분,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평생어부방 신협보험. 기억하는가? 찬란했던 떼쟁의 추억을 다시 낭만의 전장으로. RF9 넥스트 지금 사전 등록하세요. 우리 어른이들 잘하고 있나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 있는 거지? 응원할게요. 세상 모든 어른이들.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 잡코리아 알바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